억눌린 것은 결국 돌아온다. 꿈이 나인가? 내가 꿈인가? 우리는 매일 밤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미 떠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를 걷기도 하며, 현실에서는 하지 못했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모든 것은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이 혼란스러운 꿈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인간 마음의 심연을 탐험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는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은 기분 좋은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감정, 그 거대한 뿌리는 의식의 수면 아래 무의식이라는 깊은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삶의 궤적을 바꾸고 싶다면 내 안에 가장 낯선 존재인 나 자신의 밑바닥부터 대면해야 합니다. 꿈은 그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은밀한 전원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철저히 억눌렀던 욕망들이 우리가 잠든 사이 비로소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꿈속에 비친 그 낯선 모습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꿈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합니다. 프로이트는 단언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조건은 사랑과 일, 그 두 가지뿐이다. 진심을 다해 몰입할 수 있는 사람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일. 이 두 기둥의 균형이야말로 거친 삶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행위조차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무작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형제, 혹은 내 생애 첫 관계에서 느꼈던 그 강렬한 정서적 패턴이 성인이 된 후의 관계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죠. 엄격한 권위에 이유 없이 끌리거나 누군가를 돌봐줘야만 사랑이라 느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나 결핍을 현재의 사람을 통해 치유하고 극복해보려는 무의식의 처절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랐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슴속엔 여전히 상처 입은 어린 시절의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온기를 나누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기묘하게 작동합니다. 때로는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 엉뚱한 곳에 집착하곤 하죠. 법대로라면 살인범인 대장장이를 처형해야 마땅하지만 나라의 대장장이가 한 명뿐이라는 이유로 아무 죄 없는 목수를 대신 처형해버린 어느 작은 나라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강조점의 이동이라 불렀습니다. 도덕과 법의 잣대가 어느새 효율과 희소성이라는 핑계로 옮겨가 버린 것이죠. 우리 역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본질적인 질문을 외면한 채 그저 형식적인 삶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기묘하고도 놀라운 통찰을 남긴 남자 프로이트의 진짜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인간의 무의식과 꿈의 해석에 집착했는지 그 치열했던 고뇌의 기록들로 들어가 봅니다. 1856년 유럽은 산업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었고 과학적 발견은 연달아 발표되며 사람들의 세계관을 크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전신과 철도는 도시를 연결했고 기계는 생산 방식을 바꿨으며 사람들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기대와 동시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분명 새로운 가능성이었지만 개인의 정서는 그 흐름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정신적 긴장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프라이베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는 세상의 소음 대신 사람들의 낮은 숨소리와 눈동자 뒤에 숨은 머뭇거림을 읽어내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면이라는 대륙을 발견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책과 학문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주변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말투, 표정, 행동의 흐름을 어린 나이에도 유심히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질은 과장된 심리 묘사가 아니라 여러 기록을 통해 실제로 확인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 관찰력은 훗날 인간 마음에 보이지 않는 층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성인이 되며 그는 의학을 선택합니다. 당시 유럽 의학계는 신경학과 생리학 분야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뇌와 신경체계의 작동 원리, 감각의 구조, 정신과 신체의 관계가 새로운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생리학 실험실에서 신경계 연구를 경험하며 인간의 행동과 증상이 단순히 신체의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환자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 증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찰은 그에게 중요한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만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왜 특정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지점에서 당시 과학이 다루지 않던 새로운 영역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말, 행동, 꿈, 말실수, 반복 행동을 관찰하며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의식 아래에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의식은 문학적 은유나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 구조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개념을 여러 사례를 통해 정밀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와 학계는 이러한 접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덕과 체면을 중시하던 시대였고, 욕망이나 억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금기에 가까운 시도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외면당하기도 했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겉으로 드러난 의식과 다른 행동을 하며 무의식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본능적 충동의 영역인 이드, 현실과 타협하는 자아, 사회적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한 초자아.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감정과 행동이 형성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모델은 인간을 단순한 존재로 보는 시각을 넘어 다층적 구조로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는 신경학, 철학, 사회이론이 분리되어 있던 시대에 인간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다룬 매우 독창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연구를 확장하던 시기, 유럽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가족 구조가 변하고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욕망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혼란과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거나 도덕적 기준과 내면적 욕구 사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이 긴장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개인의 내면이 충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기 그는 꿈 연구를 본격화합니다. 꿈은 의식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심층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보았습니다. 꿈의 상징과 변형된 형태는 억압된 기억과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우회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프로이트의 꿈 분석은 단순한 상징 풀이가 아니라 기억, 욕망, 억압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통해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의식 이론이 확고해지자 그의 연구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문명과 도덕, 사회 구조와 금기, 욕망과 억압의 관계를 탐구하며 개인의 심리와 사회의 구조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연구가 확장될수록 제자들과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과 보상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독립했고, 융은 무의식을 개인을 넘어 인류 전체의 상징 구조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의 결별은 정신분석 내부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관점의 차이는 학문적 논쟁을 넘어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정신분석이 단일한 사유가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프로이트 개인의 삶에서는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는 오랜 기간 구강암을 앓아야 했습니다. 30차례에 가까운 수술을 견뎌야 했고 음식을 삼키는 일조차 어려운 날도 많았습니다. 통증은 일상 전반을 제한했지만 그는 연구와 글쓰기를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학문은 고통을 이기는 방식이자 자신을 지탱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시기 유럽에는 나치 정권이 등장하며 유대인들에 대한 위협이 급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 역시 가족과 함께 직접적인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는 결국 런던으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결정은 매우 무거웠지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생활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고 고통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은 시간 동안 학문적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년은 조용했지만 그가 남긴 작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 마음의 구조를 끝까지 탐구했고 자신의 이론을 정리하며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정신 분석은 여러 흐름으로 확장됩니다. 라캉은 무의식을 언어 구조와 연결했고 융은 상징적 집단적 무의식을 제시했습니다. 아들러는 사회적 관계와 열등감 구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심리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해석을 더하며 정신 분석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프로이트가 남긴 영향은 심리학을 넘어 철학, 문학, 영화, 예술, 정치 이론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문학 비평에서는 인물의 행동과 상징을 무의식의 작동 방식으로 분석했고, 영화 이론에서는 장면의 구성, 시각적 표현, 인물의 동기가 정신 분석적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치 철학에서는 권력과 억압, 대중심리와 지도자의 역할, 사회적 금기 형성이 프로이트의 틀로 다시 읽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반복적 선택에 직면하고 있으며, 감정의 흐름은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게 여전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일이 왜 어려운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단순한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여러 층위의 힘이 작용하는 구조임을 평생의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 마음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틀은 지금도 심리학과 철학, 문화이론과 사회과학 전반에서 중요한 출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생애는 한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려는 지적 노력의 기록입니다. 그가 남긴 질문들은 오늘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순간, 프로이트가 남긴 사유는 과거의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작동하는 탐구의 틀이 됩니다. 프로이트가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왜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설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인간의 내면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순간,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남긴 사유는 과거의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탐구가 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꿈이 의식이 잠든 사이 무의식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 감정, 억압된 기억, 말하지 못한 욕망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꿈 해석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르마의 주사 이야기입니다. 이는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무의식을 보여줍니다. 1895년 여름밤, 프로이트는 꿈속에서 창백한 환자 이르마를 만납니다. 그녀의 목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병의 흔적을 발견한 순간, 동료 의사가 나타나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꿈에서 깬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꿈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만들어낸 장면이었다는 것을요. 두 번째는 늑대의 꿈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어린 시절의 심연에 관한 해석입니다. 한 남자는 평생 나무 위에 6마리의 흰 늑대가 앉아
자신을 응시하는 꿈에 시달렸습니다. 그 적막한 공포는 지워졌다고 믿었으나 심연에 가라앉아 있던 어린 시절의 억눌린 감정이었습니다. 기억은 잊혀도 무의식의 바닥에는 여전히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은 낯선 방의 꿈입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자아에 관한 해석입니다. 꿈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낯선 방들을 걷던 프로이트는 그 집이 바로 자신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방들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또 다른 조각들이었죠. 우리는 스스로를 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저택의 일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꿈은 그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차마 내뱉지 못한 말들, 마음속 깊은 금고에 가두어둔 눈물들,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밑바닥에서 조용히 숨쉬며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사유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결국 나라는 이름의 가장 낯설고도 아름다운 타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결국 꿈도 나고 나도 꿈이다.